오늘은 명나라 보겠습니다. 명나라 들어가기 전에 중국 역사 복습을 좀 하면은, 자, 처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망하고 춘추 전국시대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게 진나라고요. 진나라 진시황제가 수은 불로장생을 탐하다가 죽고 초나라 한나라가 중원을 다투게 되죠. 여기서 한나라가 이기게 되고요. 한나라는 두 개로 갈립니다. 전한 후한, 게다가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위초고로 갈리죠. 이 위초고 중에 아무도 통일을 못하고 위에서 갈라져 나온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요. 진나라는 나중에 북방민족의 여러 민족 16국 이 5개의 오랑캐가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이 되고, 북쪽은 여러 개의 오랑캐가 있었는데 탁발시, 다시 말해서 선비족이 통일을 하죠. 그래서 쭉 가고 쭉 가는 이 시대를 위진남북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를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절도사들이 난리를 치면서 5대 10국이 되고, 5대 10국의 이 혼란을 송나라가 정리하니, 송나라는 절도사들의 이 발호, 이 날뛰임을 억누르기 위해서 문치주의를 선택했고, 이 문치주의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돼서 북방민족들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처음에 송나라를 위협했던 북방민족은 거란족이었고,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탕구트족,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몽골족이 정리하죠. 그 당시 있었던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원나라였다. 이 원나라 말기 때 홍건적, 빨간색 두건을 두른 홍건적이 일어나니 이 홍건적이 세운 나라가 바로 명나라였다. 명나라 한번 볼까요? 자,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란 사람입니다. 자, 주원장이란 사람은 평민 출신이었고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그런 와중에 대세를 찾아서 홍건적이 가담했던 거죠. 근데 홍건적이 자기 적성에 맞았는지 엄청난 군사적인 활약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홍건적 출신으로 이 홍건적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니 이게 명나라였다. 그러면 주원장은 수도를 어디로 삼았냐면 여기 난징, 창장강 유역에 중국 대륙으로 치면 남쪽에 있는 난징에다가 수도를 삼습니다. 당시 말로는 남경에다 수도를 삼고요. 그 다음에 몽골을 축조했죠. 원나라죠. 그래서 중국 대륙을 탈환하는데 중국 왕조 중에 최초로 강남을 근거지로 통일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주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아, 드디어 한족인 내가 몽골족을 몰아냈구나. 한족의 세상이었던 송나라를 부활시켜 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생 안정 정책을 쓰죠. 첫 번째 정책이 토지조사. 일단 토지조사를 해서 세금 걷어야 되잖아. 그래서 토지조사를 하는데, 토지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토지가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누구 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도책? 어린 도책. 그 다음에 토지세를 거둔 다음에 또 무슨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렇죠. 인구세 걷어야 되죠. 인구세를 걷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통 세금 어떻게 걷는 거죠? 부역, 노동을 시켰죠. 노동을 뭐라 불렀냐면 부역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뭐다? 결국에 부역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럼 책 이름 뭐겠어요? 부역책이죠. 근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은 당시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부역 무슨 책? 황책. 그 다음에 향촌, 시골 사회를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슨 제를 만드냐면 이갑제라는 걸 만듭니다. 이갑제. 쉽게 말해서 110호를 하나로 묶고 110개의 집이 막 몰려 있는 거야. 110개의 집이 하나로 몰려 있고, 그 중에서 부잣집 10개 집만 따로 모아서 여기를 이장호,
그리고 나머지 100개의 호가 있죠. 100개지. 100호를 따로 100개를 따로 묶어서 갑수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장이 되고 돌아가면서 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기서 이제 2장 갑수 이렇게 부르지만 2장은 결국에 캡틴, 반장 같은 의미예요. 반장이고 갑수는 결국에 부반장 같은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마을에 반장, 부반장을 뽑아줬으니 반장을 뭐라 불렀다? 2장이라고 불렀고요. 부반장을 뭐라 불렀다? 갑수라고 부른 거야.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있죠. 2장이라는 명칭이 아직도 향초는 쓸 수 있죠. 이게 이갑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좀 그러니까 6가지 꿀팁을 줍니다. 이게 6유죠. 6가지 유시 여러가지 타이르다. 타이를 유자야. 6가지 타이름을 준 거야. 그래서 유교적으로 너네들이 인생 살 때 이거 6가지 주의하면 좋다라고 6가지 꿀팁을 줬는데, 이게 효도하면 살아라, 윗사람을 존경해라, 가족 간에 화목해라, 자식들을 사랑해라, 인생에 만족해라, 죄짓지 말아라. 이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은 주원장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주원장의 이런 황제의 풍모 당연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주원장은 도깨비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은 황제 그 자체인데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는가?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여기서는 주원장을 원수로 생각하고 여기는 존경의 의미를 담은 건데 왜 도대체 이렇게 생겼을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존경의 황제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주원장이 맛이 갑니다. 자, 국가의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하고 나니까 주원장이 황제, 독재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승상, 제상이죠. 상서성. 이 승상이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관직인데 이 승상이 일을 하는 상서성을 없애버립니다. 야, 필요 없어. 그리고 황제가 직접 6개 부서를 통솔합니다. 힘들어 죽겠지만 직접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죽이죠? 저 공신. 그 다음에 공을 세운 신하들이죠.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신하들 못 믿는 거야. 그 다음에 환관. 자기 옆에서 아부하고 이것저것 자기 인생을 다 버린 애들, 환관들을 학살합니다. 환관이 진짜 대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버리고 황제를 위해서 하는 애들이야. 아시죠? 자기 인생을 버리고 거세라는 걸 했잖아. 황제를 위해서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쵸? 심할 경우 대변까지 닦아주는 애들이 환관인데 이들까지 죽인 거야. 남옥이 장군이거든. 장군을 죽이면서 자기 오른팔 장군이거든. 한 2만 명을 죽였고요. 호유용은 자기의 브레인이야. 왼팔인데 브레인을 죽이면서 한 4만을 죽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 8만에서 10만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를 죽인 게 주원장이야. 학살자죠. 그 다음에 이 황제 독재를 위해서 지금 신하들은 아무도 못 믿죠. 그런 와중에 누구를 믿냐면 왕족들은 또 믿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을 활용하는데 왕족들을 어디다 보내냐면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넓으면은 자, 내가 다 못 믿지만 너네 이 왕자들만 믿는다. 그래서 명나라의 변경이 파견되죠. 야, 너네들을 국경지대에 보낼 테니 우리를 뭐처럼, 그쵸? 울타리처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번왕으로 임명하죠. 그 황제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너네만 믿는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지. 이거 얘네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반란 일으킬까요? 반란 일으킵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단 황제 중심에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된 듯이 보였긴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당시 주원장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힘들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2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죠. 원래 얘가 황태자였는데 첫째 아들이 사망해요. 그럼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어떡하지? 정통성이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사태를 어떡하지? 깜짝 놀라요. 당연히 첫째가 죽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이 자리를 다 노리겠죠. 근데 신하들이랑 이 주원장이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떡하냐? 정통성 없는데 어떡하지? 둘째도 문제고 셋째도 다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첫째의 어린 아들을 황태자로 임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죠.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원장의 최악의 선택이었죠. 주윤문이라고, 이 건문제, 주윤문이고 훗날 이 사람이 건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황태자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삼촌들은 열받죠. 그 중에서 제일 열받았던 삼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은 이 건문제가 자기의 조카 어린애가 왕이 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니 이게 정난의 변이고요. 명분이 없잖아요.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정통성이 부족하고 당연히 업적에 집착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환관들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환관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삼촌 중에 한 명이 주체의 타로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함으로써 황제가 바뀝니다. 이게 영락제죠. 자, 영락제는 어쨌든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업적에 집착합니다. 왜냐면 업적이라도 세워야지 자기를 존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도를 옮기니 베이징으로 옮기죠. 자, 내가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드디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금성을 건설했고요. 영토를 확장하죠. 그래서 용감하게 만리장성을 넘어서 몽골, 베트남 공격했고, 이 힘을 바탕으로 명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 체제. 중국은 보통 조공 받치면 책봉을 해줬죠. 조공 책봉 체제를 부활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질서를 자기가 주도하고자 한 거야. 무슨 사상 기반? 중화 사상 기반.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그러면 선생님, 조공 받치는 국가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죠. 첫 번째 이득은 뭐죠? 첫 번째 이득, 1번 이득. 조공 받치는 국가에게 이득. 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첫 번째 평화죠. 평화를 중국 애들이 안 쳐들어오잖아. 조공만 받치면. 그럼 두 번째 이득이 바로 이거예요. 중국이랑 무역을 할 수 있었어. 중국의 당시는 최대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발행해 주냐면, 지금 보이십니까? 감합이라고 무역 증서야. 무역 증서를 발행한 다음에 도장 이렇게 사인한 다음에 반을 찢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경우에만 무역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감합이죠. 합이 합쳐서 맞춰보다, 감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통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싫어합니다. 이 민간인의 해외 무역. 그러니까 정부의 무역은 상관없지만 민간인의 해외 무역 싫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해외 무역하다 보면 신무기 들어오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무역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무슨 정책? 해금 정책. 바다를 막아버리는 해금 정책을. 그 다음에도 업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환관 중에 한 명을 부르죠. 정화라는 환관을 불러서, 환관이에요. 정화를 파견합니다. 정화를 파견해서 남해 대원정, 원정을 보냈는데 7차례나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명나라의 국력을 대외적 과시하는 게 목적이었고, 신항로 개척은 목적이 아니었다. 신항로 개척은 이거는 어디의 경우죠? 이거는 유럽의 경우고요. 중국은 아니다. 명나라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한족의 동남아 진출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죠? 화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당시 명나라가 사용했던 보선이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우물선 이런 뜻이고요. 이게 뭐죠? 그 유명한 산타 마리아호, 콜럼부스가 탔던 산타 마리아호의 1배, 2배, 3배, 4배, 한 5배쯤 되는 거죠. 이게 한 200명 정도 됐으니까 선원이 200, 400, 600, 800, 1000명 이상 탔던 엄청난 크기의 배였죠. 근데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논란이 있다. 왜냐면 기록 따라 만들면 이렇게 크기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로 이렇게 큰 배를 만들기가 기술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적 한계로 매우 어렵대. 근데 또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대요. 아니 진짜다, 진짜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중국인들의 특유의 뻥이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업적들 그리고 공격 정책들을 쌓은 끝에 황제 독재 체제를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아빠랑 똑같죠. 근데 문제는 아빠랑 다른 점. 봐봐, 아빠는 황제 독재 체제 만들어내는데 똑같이 누구는 믿었다?
자, 황제 독재권 만들어냈죠. 누구는 믿었어요? 근데 왕족을 믿었죠. 근데 이 아들은 황제 독재권 만드는 똑같아요. 근데 누구를 믿었어? 이번엔 환관을 믿었어요. 자, 왕족을 믿는 거, 환관을 믿는 거, 누가 더 문제일까? 환관이 더 문제죠. 환관은 왜냐하면 이 황제 옆에 붙어가지고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왕을 곁에 끼고 비밀스러운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 거야. 밀실 권력이잖아. 공개 권력이 아닌 거야. 비밀 권력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환관한테 도움받았기 때문에 환관을 좋아했고 중요하게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걸 만들어주냐면 예를 들어서 동창이라는 걸 설치해줍니다. 비밀경찰. 환관한테 비밀경찰이라는 힘을 준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로 영락제 사후에 이제 환관을 그래도 통제할 수 있었던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환관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토목부의 변이라고 이 사람이 왕진이라는 사람인데 왕진이 농간을 부려요. 그래서 넘어간 황제가 정통제였어요. 넘어간 황제가 이 사람 정통제였습니다. 이제 왕진의 농간에 정통제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왕진의 농간에 정통제가 넘어가서 무리하게 몽골 원정을 가죠. 그래서 몇만을 끌고 가냐? 40만을 끌고 갔어. 정예 병력 다 끌고 간 거야. 근데 웃긴 게 총사령관의 정통제, 황제, 부사령관의 왕진을 임명, 환관을 임명. 이거 이겼겠어요? 상해지죠. 전멸, 패배합니다. 황제는 몽골의 포로가 되고 이게 토목부의 변이야. 토목부에서 변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때 만리장성에 의존합니다. 싸울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명나라의 아이러니죠. 그렇죠? 반란 때문에 환관한테 의지했다가 환관 때문에 나락으로 간다. 자, 16세기가 되면은 명나라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맞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누가 권력을 얻었습니까? 환관이 권력을 얻습니다. 득세 권력을 얻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왜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또 몽골이 쳐들어와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북로. 북쪽에서 몽골이 오고 남쪽에서 왜구가 온다. 남외. 북로 남외의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환관이 권력 먹어. 외부적으로는 위에서는 몽골,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온다. 이 상황이에요. 엉망진창이죠. 사실 여기서 멸망의 위기였어. 하지만 이때 명나라가 안 망합니다. 왜냐면 개혁을 했거든. 개혁에 성공했고 바로 장거정이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서운 사람을 등용했던 황제가 바로 만력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 개혁가 장거정이 등장하죠. 그래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자, 일단 명나라의 재정이 문제였기 때문에 1조 편법이라고 해서 1조 편법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명나라는 세금이 양세법이라는 게 실시되고 있었다. 자, 세금 제도를 다시 정리하면 당나라 때 뭐 있었어요? 조용조가 있었죠. 조용조 제도. 토지 제도는 뭐였다? 조용조를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다? 균전제.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제라는 토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용조가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조용조는 뭐예요? 토지세. 그 다음에 이거는 부역. 조는 뭐예요? 특산품. 이렇게 걷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당나라 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무슨 난? 안사의 난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균전제가 무너진 거야. 그쵸? 귀족들의 토지 겸병이 일어난 거죠. 귀족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거야.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거를 현실에 반영해야지. 세금 제도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양세법. 양세법의 특징이 뭐죠? 1년에 2번 세금 낸다. 그래서 양세법이긴 한데 더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빈부격차.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다는 게 특징이잖아. 재산 빈부격차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양세법이죠. 근데 이 토지세 약간 복잡하던 걸 양세법으로 바꾸면서 이 공무원들이, 하급 공무원들이 양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여러 개를 만들었대요. 뭐 황제 애기 낳았어, 야 황제 결혼하셨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잡다한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양세법이 되면서. 그래서 이 복잡한 세금, 농민들이 내기도 어려웠던 이 세금을 명나라에 들어와서 과감하게, 보세요. 이 여러 가지 만들어졌던 세금을 과감하게 딱 2가지만, 핵심 2가지만 줄여요. 핵심 2가지 뭐지? 토지세 플러스 뭐? 인구세. 이거 2가지만 줄여요.
인구세를 당시 인구세를 안 부르고 인두세, 머리 숫자야. 사람 머리세. 이 두 가지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돈처럼 쓰던 뭘로 내라 이거를 야, 두 가지만 딱 내시고, 그 다음에 요새 화폐로 뭘 쓰시죠? 비트코인 씁니까? 아닙니다. 뭐 쓰십니까? 은. 그래서 은으로 납부하세요.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준 게 뭐다? 바로 1조 편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 양세법 실시로 잡다해진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로 1조와 통합해버린 게 1조 편법. 그리고 뭘로 내주게 해줬다?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은으로 내게 해줬다. 당연히 사람들은 고마워하죠. 너무 고마워요. 홍대표야 감사합니다. 그쵸? 세금 잘 낼게요. 그쵸? 세금을 많이 내서 세금을 아주 잘 냈기 때문에 재정이 보완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로 남해가 문제였다. 그래서 일단 몽골 애들한테 가서 야, 몽골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야, 돈이 없어, 배고파. 그러니까 뭘 만들어주냐면 야, 몽골 니네 특산물이 뭐지? 아, 말이구나. 말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마시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말을 판매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게 해준 거야? 알겠죠? 이익을 얻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몽골이 여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비싸게 사줬겠죠. 그 다음에 왜군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됐대요. 그래서 누구를 등용하냐면 척계광이라는 중국의 이순신 척계광을 등용하죠. 척계광을 등용하죠. 그래서 척계광이 책을 쓰는데 이 책 이름이 기효신서고요. 기효신서에 의거하면 어떤 병법이 만들어지냐, 절강 병법이 만들어집니다. 절강은 중국 남쪽 지방, 중국 남쪽 지방이란 뜻이고, 남쪽 지방에서 주로 왜구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절강병법이라는 이름 붙였던 거고요. 절강병법에 의하면 왜구를 상대할 때는, 자, 왜구의 장점이 뭐죠? 왜구의 장점은 검술입니다. 그래서 이 검술이 뛰어난 왜구를 상대할 때는 3인 1조, 3인 1조가 되어야 해서 첫 번째 선에는 뭘 들어라? 삼지창을 들어라. 삼지창이 왜구 특화입니다. 칼을 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활 쏘는 애가 서라. 활 쏘는 애가 서고, 맨 마지막은 포 쏘는 애가 서라. 당시 명나라 포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빵빵 나가는 거죠. 3인 1조가 돼서 왜구를 상대해라. 이게 절강.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배워간 거.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배워간 게 우리나라의 뭐죠? 훈련 도가이었다. 나중에 한국사 할 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정은 나중에 사망하기 때문에, 장거정 사망한 다음에 명나라는 다시 쇠락의 길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황제, 이 사람이 이제 장거정을 등용했던 만력 황제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나태했대요. 그가 죽은 후에 정치를 포기해버립니다. 나태하게 살아버려요. 만력제 정치하러 진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틈을 타서 명나라가 마시간, 이 틈을 타서 일본에는 빌런이 한 명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해서, 빌런이 등장해서 어디를 목표로 삼죠? 그쵸? 어디로 목표로 삼습니까? 나의 목표는, 나는 태양의 아들이고 나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면서 명나라를 넘어 어디까지 먹겠다? 인도까지 먹겠다.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걸 목표로 삼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너는 길을 빌려달라, 이러고 요구를 하죠. 이게 무슨 내란?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깜짝 놀라서 도와줘요. 야, 조선, 너네가 왜 밀려? 우리가 군대 보내줄게. 도와줍니다. 놀랍게도 쫙 도와줘요. 근데 조선이 이뻐서 도와줍니까? 아니죠. 자기네들이 목표니까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막으려고, 조선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준 거라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순망치한의 논리.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 이 논리로 도와준 거잖아요. 하지만 도와주는 데 성공했지만 재정은 파탄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을 막느라 조선과 명나라가 정신이 없을 때 이 북쪽에서 여진족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무슨 나라? 청나라의 진입이 시작되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명나라는 서로 싸워요. 관료파, 한강파가 싸우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농민 반란도 일어나요. 얼마나 사정이 안 좋습니까? 약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결국에 명나라 마지막 황제는 숭정제거든. 숭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상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얘기는 나름 노력을 많이 했던 얘기예요.
자, 놀랍게도 숭정제는 청나라와 대결 중에 방어에는 성공합니다. 청나라 방어에 성공은 해요. 왜냐면 당시 중국 입장에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길목만 막으면 돼요. 여기 동그란데 보여요? 여기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병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었어. 중앙에 병력을 집중시켜 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만리장성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만리장성 끝에는 엄청난 장벽, 산해관이라는 관문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청나라가 여기를 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문제는 산해관은 막았지만 어디를 못 막았다? 후방의 반란을 못 막았어. 웃긴 게 숭정대 때 청나라는 막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청나라는 막았지만 뭘로 망했다? 이자성엔 아니라고 농민이에요. 농민한테 망해요. 명나라는 허무하게 농민한테 망해버려요. 그러면 황당한 사람은 국경에서 명나라를 지키던, 청나라를 방어하고 있었던 오삼계라는 장군이었죠. 오삼계 장군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오삼계죠. 이 장군이 황당한 거야. 여기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명나라 망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오삼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망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오삼계는 선택하죠. 장렬히 자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청나라로, 야 그러면 항복하자. 산해관을 막던 오삼계가 항복해버리니 오삼계랑 청나라랑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 오삼계가 이자성을 진압해버리니 드디어 중국 대륙은 청나라, 다시 말해 여진족의 손으로 떨어지고 만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